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호텔 매니저입니다. 일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하필 딱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난 덕에 어느새 결혼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아버지는 꾸준히 한 회사에 다녔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원래 어머니는 밥 먹는 것보다 피아노 치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음대에 진학하고 유학도 가려고 했지만 유학을 앞둔 시점에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피아노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유학을 포기한 걸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는 아버지를 만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두 분이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저도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기준이 두 분의 모습에 딱 맞춰져 있었어요. 기준이 좀 높다 할까요? 어른들이 가끔 내들은 알아서 잘하는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두 분의 영향이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특별히 가르치거나 교육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두 분이 제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너무 간섭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조금씩 넓혀주셨어요. 부모님은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어린 시절에 고통을 겪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예쁘고도 강인하며 직진한 성격으로 자랐다고 자부해요.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일이 좋다며 남자를 보는 것을 꺼렸고 명절마다 주변 친척 어른들이 결혼을 물었을 때 부모님은 결혼이 행복하면 하는 것이고 일이 좋으면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 주셨어요. 어른들이 결혼이나 삶에 대해 강요하는 얘기를 할 때도 한 번도 제게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일은 위험하거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한 항상 지켜주셨고 내 선택이 좋든 나쁘든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호텔 업계에서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계획을 살짝 바꾸게 만든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텔 일이 고급스럽고 우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진상 비율 불변의 법칙 또는 진상 보존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단체든 일정 비율의 진상이 존재한다고 해요. 호텔을 방문하는 손님들 대부분은 예에 바르게 행동하지만 언제나 일부 진상이 존재하죠. 한 번은 대기업의 세미나를 저희 호텔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인원에 맞게 호텔 연회장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손님들의 일정에 맞춰 음식과 간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상이 나타났어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아기의 알러지 때문에 교체해주세요. 우리 상무님은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이 제품은 안 돼요. 고객님, 변경은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매니저이고 랍스터를 제공하면 알러지로 인해 기절하는 상무님의 상황을 목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해 볼 테니까요. 만약 바꿀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볼게요. 가능한 한 고객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관련 비용과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냈지만 며칠 후 회사 측 담당자가 호텔로 나를 찾았다. 아마 우리가 보낸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나를 찾은 것이었다. 회사 측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내가 얘기한 건 사소한 이야기였고 호기심이 앞섰다. 담당자와의 대화 끝에 호텔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 후
담당자가 한 번 더 찾아왔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밥을 한 번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가 큰 문제 없이 일을 잘 해결한 것에 감사하고 싶어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매우 직진한 스타일이었다. 나는 아주 당황했고 남자친구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더 좋아지면 더 좋고 그리고 일 처리는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해주시는데 왜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죠? 제가 만난 이후로 그런 식으로 들이대니 꼭 제 속마음을 안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당황한 것 같아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스타일에 반했죠. 어쨌든 그 이후로 더 자주 만나면서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술을 마실 때도 선을 지키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만약 퇴근길에 깐 마늘 파는 할머니를 만난다면 그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대에 예비된다. 내가 현금이 있으면 모두 살 거야. 아마도 마늘 2덩어리를 가져다가 어딘가에 다 사용할 것이다. 3분의 1은 조각으로 잘라서 작은 부분으로 나눠 냉동실에 넣어두고 3분의 1은 모두 주고 한 번 사용할 양만큼 작게 나눠서 냉동실에 넣고 나머지 3분의 1은 마늘절임에 넣으면 된다. 각각에서 조금씩 빼야겠지? 마늘을 사러 가는 길에 삼겹살도 조금 사서 같이 구워 먹으면 될 것이다. 왜 전체가 함께 사는 건데? 엉큼하게.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내가 했잖아. 그래도 어차피 저번에 라디오에서 들은 걸로는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노인들을 남편 때문에 이혼할 정도로 화나서 나오는 아줌마가 있대. 에이, 그건 과분한 이야기야.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면 문제는 없을 거야. 그리고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 결국 결혼만 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뭐가 안 돼? 이런 식의 프로포즈는 곤란하다고. 이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은 사람은 연애나 결혼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연애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남자랑은 아니었어.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결국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남자였어요. 물론 앞서 말한 약자에게 지나치게 약한 것이 흠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약자에게 못된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타인의 취향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취미로 바이크를 탔는데 그동안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얘기를 하면 그 위험한 걸 왜 타? 당장 그만둬 바이크야. 이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은 사람은 연애나 결혼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연애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남자랑은 아니었어. 아니면 나야? 너 바이크 계속 탈 생각이면 나랑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아. 더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거 안 하면 헤어질 거야? 이거 하면 그만 만나자. 이런 조건 다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조건으로 동기부여 하신 적은 없거든요. 1등하면 컴퓨터 사준다거나 숙제 다 못하면 어디 안 데리고 간다는 그런 건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협박이죠. 협박 안내.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미련 없이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그러한 협박에는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다르게 대응했어요. 그는 그게 정말 재밌다며 바이크를 타면서 새로운 세계를 얻은 것 같아. 좋은 날씨에는 국도를 달리면 정말 다른 풍경이 보여서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져. 그래서 나도 함께 타볼까? 그게 어려워. 정말이야. 나는 스쿠터조차 타본 적이 없다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 같이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야.
남편은 이에 도전하고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어요. 계절마다 좋은 라이딩 코스를 찾아 다니다 보니 취미를 공유할 수 있음은 서로와 시간을 함께하는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남편을 통해 배울 수 있었죠. 결국 나는 남편과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도 계속할 거예요. 남편은 나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줬기 때문이죠. 어디서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났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듣기로는 남편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혼자 쉬었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참 좋은 분들이셨겠구나. 나는 정말 복도 많지 훌륭한 남편의 좋은 시어머니까지 덤으로 얻게 됐구나. 이런 행복한 꿈을 잠시 동안 꿔봤습니다.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던 날, 저의 이 아름다운 꿈은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만요.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거짓말 안 보태고 딱 이거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어머,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네, 궁금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요? 내가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내가 남편 죽고 나 혼자 되고 나서 아주 착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 시작하려고 이러는 거야? 나는 좀 가만히 있어? 남편 죽고 내가 얘를 혼자 키울 생각이 하도 막막해서 죽어버릴까?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래? 어린애가 날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데? 그 숨이 날 살렸어. 지금은 널 홀렸는지 모르겠다만 희성 씨가 웃는 건 참 매력적이에요. 애기 때도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곤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얘를 키운 거야.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으로 첫인사를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처음엔 아들을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로 뭔가를 물었는데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쿠알렌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건 비싸서 아무나 살 수 없었지만 장사를 잘해서 수십 개 팔고 버스 타고 이야기를 하면 기사가 나를 회사까지 데리러 갔어요. 여왕이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스쿠알렌을 팔아 돈을 번 후엔 동네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사채이자를 받아 돈을 번 후에 작은 건물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변에서는 사람 상대하는 애라고 민낯을 알아보고 놔두지 않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 아님을 알아요. 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눈을 감고 그녀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삶을 그녀에게 바쳤어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해요. 매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 결혼이 쉽지 않을 거란 직감을 했어요. 남편의 성격은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나는 누군가요? 앞서 언급한 대로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법칙을 체험했어요. 세탁 서비스를 맡겼는데 얼룩이 생겼다며 스위트룸 업그레이드와 호텔 바우처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CCTV를 통해 손님의 동선을 밝혀내고 먹을 술을 요구하는 VIP 손님에게 녹음기를 제안했어요. 그래도 알고 있는데 녹음기를 켜봐요. 호텔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 호텔이 망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망할 거라는데 괜찮으신가요? 회장님, 이렇게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진상 중에 진상 VIP 손님을 넉다운 시킨 적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말해야 한다면 그 수많은 미친 녀석들을 만나면서 몸소 깨달은 바 어떤 그룹에도 진상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필이 결혼해서 얽히는 이 그룹에서의 진상은 당신이었군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훌륭한데 시어머니가 진상이라는 것을 알아 결혼한 직후 시어머니는 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졌죠.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엄마. 그래요. 이건 신혼여행이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앞으로 여행은 웬만하면 나랑 같이 다니는 거야?
그렇게 어디 가고 싶은데요? 있어요? 시어머니에 왜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지요? 그건 시댁이고 남편의 어머니니까 그런 백과사전에 나오는 뻔한 대답을 듣기 싫어서 내가 물어본 게 아닐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데요, 어머니? 어머니는 며느리의 두 번째 엄마라는 얘기를 계속하셨다. 너희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너희 시어머니도 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어. 적당히 대하는 건 내게만 좋은 것이고 그런 얘기였어. 시간이 흘러 내 시어머니도 사실상 내 어머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 너는 그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두 번째 엄마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 거짓말은 귀에 닦아내듯이 듣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너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걸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데도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것 아닐까 하지 않을까? 그럼 너는 무슨 의미인 것 같아? 글쎄, 두고 봐야겠지만 어쩌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엄마가 평생 무뚝뚝한 나와 비슷한 딸을 얻어서 조금 불안할지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따금은 왜 그렇게 여성다운 행동을 하시는 거야? 나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하루가 그렇게 멀다 하고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연락을 해왔어. 업무가 끝난 후에 백화점에 좀 와봐. 퇴근 후에 가면 문이 닫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해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 차를 가져와서 전화해줘. 어머님, 어째서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퇴근 후에 차를 가져다가 백화점 근처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친구들과 함께 나오란다고 하셨어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나, 며느리가 참 고운 건 맞네요. 며느리네. 누가 딸이 다 이래? 제 딸이죠. 아이고, 딸처럼 저랑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부럽다. 우리 며느리가 특별한가 봐.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굳이 나한테 된다고 해도 어머님 집에 오면 불편하다고 해서 굳이 내 차를 타고 왔잖아. 이건 받아주면 돼요. 엄마, 차에 넣어둘 테니까요. 아이고, 내 여자 같은 며느리를 만나면 기분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게 된 거면 그럼 너희 집에도 좀 태워다 주고 그때가 차 막힐 때일 텐데 어때? 지금은 그냥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모양이로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나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코스프레나 해서 친구들 다 모여서 갔어.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 어머니가 회사까지 집까지 20분 거리인데 오늘은 4시간이나 걸릴 거야? 난 내게 생색내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생색내야지. 저 급식도 못하고 어머니 기세로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겠지? 그럼 이 기회에 시장에 내려가서 창 보고 가자 그래? 시장 또 보러 가요. 백화점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아싸고 좋은 시장 물건 놔두고 왜 거기서 살려고 하나? 여기 차 타고 내려야 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더니 며느리 자랑을 빙자한 어머님의 사장님 놀이가 노골적으로 이어졌어. 이것이 내 며느리예요. 아, 그러네요. 내 아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축하드립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축의금은 안 보냈어요. 아니요, 뭐 그렇다고요. 저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깜빡했지 뭐예요. 미안해요. 사장님, 지금이라도 계좌로 보내면 되나요? 뭐, 또 미안하기까지 해야 되나요? 그럴게요. 사장님의 생선역이 있어요. 네, 사장님, 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네, 아이고, 며느님 들어봐 주세요. 말도 말아요. 우리 며느씨가 날 어찌나 하늘철께서 모시는지 비닐봉지 같은 건 손에 들지도 못하게 해. 어쨌든 이런 생선 봉지 같은 건 손에 냄새 밴다고. 안 그러니 며느씨가 착한가 봐. 이렇게 시어머니랑 장을 보러 나오기도 어려울 텐데. 창만 보겠어요. 어디, 내일은 나 마사지 받으러 가는 날인데. 아찌,
쉬는 날이라고 거길도 굳이 같이 가겠다고. 마사지요. 제가요. 아, 이거 봐요. 저는 마사지도 안 좋아하면서 코지 와서 내 수발 들겠다고 이러잖아요. 사장님, 좋으시겠어요. 와, 그동안 고생하신 거 면흑복으로 다 들어왔나 봐. 며느씨, 무슨 말을 하신 거지? 정말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마사지 샵에 갈 때 절 가방 모찌처럼 데리고 가신다거나 고맥국이 부르러서 또즈이 갈 수가 없다며 다니시는 한의원으로 절 꾸지 불러내신 적도 있어요. 거기서도 물론 나는 괜찮다는데 우리 며느리가 굳이 하면서 무거운 한약 상자를 남자에게 들게 하시고 심지어 덥다며 자기 코트까지 저한테 떠넘기시더군요. 그날 무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시어머니의 목적은 남며느리를 이렇게 내 맘대로 종처럼 부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절 이렇게 짐꾼 부리듯 여전했으면도 그만한 마음의 표시라도 하면 나도 크게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표시라는 게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같은 거죠. 오늘 수고했다거나 고생 많았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이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은커녕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는 벼투이 엄마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응 그래 그랬다.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행동 안 하시거든요. 제가 어머님 종이에요? 왜 맨날 저를 짐꾼 부리듯 대하세요? 남들한테는 막 자랑하는 척 하시면서 내가 너를 왜 남들한테 자랑하겠니?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어머님 진심이세요? 당신의 아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쩌면 당신의 아들을 빼앗은 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아시겠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제가 아들에게 빠져든 죄, 그리고 그 아들을 당신께서 빼앗긴 죄를 말하시는 건 엄청날 놀랍군요.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행동 안 하시거든요. 제가 어머님 종이에요? 여태까지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었지만 그날은 너무 기가 막혀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오래전부터 엄마가 남들에게 했던 가증스러운 행동과 나에게 한 어이없는 말들까지 가장 쉴드를 덮었었지요. 당신이 혹시 이해 못한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하려 했어요. 엄마가 너무 특이하셔서 그래? 이해 못할 이야기를 내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에 대해 말할 수 있겠네요.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하라고 나한테 지원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이런 점이 나의 내면을 강탈해가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은 무조건 엄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요? 사실 그것은 많이 꺼려지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다만 왜 남의 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니까요. 상기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진상 시어머니에 대한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상 시어머니의 교묘한 행동은 종부리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 월급날이야. 월급 반만 잘라서 당장 내 계좌로 입금해. 제 월급을 왜요? 너나 쓰게. 내 돈 쓰는 거 보니까 내 아들만 빼먹을 것 같아서야. 그 말이 아니야? 내가 돈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그 돈 내가 모아주겠다. 고맙다 생각해야지. 제가 열심히 모았는데 너보다 내가 수완이 좋으니까. 아니야, 제가 뭘 그리 당했어요. 위 이야기는 한국어로 쓰인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잘 챙겨주신다고 하셨으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영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셨다고 하셨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기를 당해버리다니 이제 말을 다 한 거죠. 나는 뭘 했나요?
시어머니도 제2의 어머니라고 했죠. 당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에 빠져 주저앉아도 당신이 때리고 이런 체벌을 할 거였나요? 아, 저의 어머니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왜 시어머니를 비웃어대는 거죠? 시어머니를 대놓고 치는 사람이라는데 왜 내가 하는 일에 촉촉한 거라 하나?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말로 그러면 당신의 남편과 이혼해요. 그런 며느리를 얻을 거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판단에서는 굳이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때때로는 아니 자주은 눈치가 없지만 여전히 쓸만한 남편이랑 왜 이혼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 미쳐버리는 것보다 더 미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작전명이었습니다. 즉, 예기치 않은 방문이었습니다. 결이 떨어지지 않게 철저히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진상퇴치 작전 계획을 모두 세운 후 전 시어머니의 호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쳐들어갔다는 말이 더 맞겠지만 아무튼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무슨 못 볼 거라도 본 듯 놀라시더군요. 아이 깜짝이야. 아니, 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웬일이니? 어머님은 제2의 엄마니까요. 제가 알아서 효도해야죠. 무섭게, 왜 그러니깐. 오늘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가지 그러니? 아니, 어머니. 제가 또 맘먹으면 끝까지 하거든요. 다른 며느리들 제 발뒤꿈치도 못 따라오게. 아주 제대로 효도할 거라니까요. 아, 글쎄. 그건 내가 원할 때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죠.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죠.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실 때도 어머님께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어머님, 저 청소 잘하는데. 뭐, 청소할 거 없어요? 제가 찾는 물건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집안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불안해하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해맑게 됐죠. 그리고 안방 침대 옆에서 드디어 그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님이 차나 깨나 고이 모시는 그것. 비싸서 잘 들고 다니지도 않지만 특별히 어디 어깨뽕 좀 필요한 곳에만 들고 가시는 그것. 다름 아닌 이사의 명품백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들고 나갔다 오는 날에는 어느 날 손녀가 매일매일 손을 닦으며 소중히 다루는 백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어디다 사용할 거니? 인간적으로 그런 건 두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백화점 쇼핑백 13개 들어보도록 했지만 손녀는 가방을 소중히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참 후 손녀는 시어머니를 위해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닦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비싼 물건을 만지는데 제 손이 깨끗해야겠죠 라고 말하며. 그래요. 내가 말하지 마세요. 인양 그 가방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니가 그렇든 말든 전 이번에는 항균제를 스펀지에 바르고 어머니의 가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비비 더 흑장드긋듯한 소리가 아주 기뻤노 너희들 그거 아시죠? 에탄올로 가죽 문지르면 가죽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유행할 때 항균제 바르고 가방 한 번 문지르다 소수비로 큰돈 나갔다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힌트를 얻었죠. 몇 번 문질러 어머니의 검은색 가죽 가방은 조금씩 원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비싼 염색으로 염색한 모양인데 문지르면 문질수록 검은색이 벗겨지고 본래 가죽 색깔이 조금씩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게 어디 전문가 솜씨만 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벗겨지면 좋을 텐데 내가 무녀할 때마다 알록달록 얼룩들룩 어머 왜 깨끗하지 않는지. 아쉽게도 닦아봐야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겨우 내 정신을 유지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알록달록해진 가방을 보며 목을 잡고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년이 나쁜 년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 그게 얼마인 줄 아나 팔에서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때놈 정신 줄라고 소리 질러대는지 윽도 쏙 빠지는 정도였지만 전 끝까지 큰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명랑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제족했네요. 기분까지 아주 깔끔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만 어머님과 제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방을 3분의 1 정도 닦아내고 나니 이젠 태도를 바꿔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금 그건 명령이신 것 같아요. 그만해주세요. 이거죠? 아니, 명령이 아니라고요. 아휴, 부탁드립니다. 왜요? 저 지금 어머님께 효도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은데요. 어머님, 제가 지금 날개 같은 것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아주 너한테는 이제 효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아니, 애초에 제가 너한테 그걸 시킨 게 잘못된 일이었어요. 잘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가방이 아마 아직 덜 닫혀 있는 듯 해요. 제가 그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안 들립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사람 말투가 아니라고 해도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곤 셈치죠. 도대체 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음이 시원했어요. 잘못했단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째서 이러느냐고요? 아이쿠, 내 자식아. 쓰레기통을 뒤지며 가방을 꺼내어 정말 뭣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며 괴롭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그릇 됐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얼마에 샀길래요? 그러래요. 내가 알아서 해. 이 모양을 갖고 팔고 싶어 하지 말아단다. 그 가방은 여전히 정신 못 차렸네요. 여기 이거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짭입니다. 뭐라고요? 짭이라고요. 이걸 명품이라 부르고 다녔다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명품 가방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시죠? 시어머니는 제2의 어머니처럼 행동해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이래요? 계모 아니면 신문 일면에 학대죄로 신문 짓기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인 줄 알고 만나기 전에 제가 제일 사랑했던 여잔 이랬단다. 어떤 영화를 찍고 계세요?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에게 준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던 게 공중부양되고 또 그 기억이 무서운 영화예요. 상황이 상황인데 여기서 자격 문제가 나오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으면 먼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효도를 받고 싶다면 효도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죠. 계속해서 효도를 받을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미 효도를 했다고 말해요. 아니, 또 효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자격을 갖춘다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지 마세요. 원한다면 다시 제대로 보여줄게요. 그래서요, 충분하다고요. 그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엄마, 왜 자식들 앞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종으로 취급하죠? 그렇게라도 하세요. 상인들 앞에서 종으로쇠로 자랑해보세요. 그렇게 저렴하게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요. 그럼 다시 그러지 않겠어요. 액티브시트는 제가 시가 계엄으로 이사 기준을지 않을 때 까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손을 살살 모으며 거짓말을 약간 섞어서 파란 지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부르거나 간섭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를 불러오던 버릇도 사라졌어요. 아싸,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지면 안 될 가방을 자기 골치 가려서 어딘가에 숨겨놓은 적이 있었는데 건드리지 않으니 제가 만지는 생각도 없어요.
그날 이후로 아늑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없는 세상, 명절에 불러오지 않는 세상, 김장할 때도 물어오지 않는 세상, 자기 할 일에 매달리지 않는 세상, 붙이는 일 없이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몇 번 먼저 전화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여보세요. 생일상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가방 하나 고치시겠다고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만약 저한테 효도를 그딴 식으로 강요하지만 않으셨어도 저 역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딜 가든 진상 부리는 사람들 괜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약하게 대응했다가 역효과 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놔야 된다는 것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 간에 도리라는 게 있다는 거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도리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저도 꼭 도리를 지켜야 할까요? 아, 참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짝이라고 말했던 그 가방 있잖아요. 제가 에탄올로 팍팍 닦아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가방, 그거 짝퉁 아니에요. 진짜 비싼 거예요. 그거 벗겨내면서 저도 뭐 속이 좀 쓰리긴 했습니다만 버릇 고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가방 제가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런 비싸고 좋은 가방 들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해치운 겁니다. 아깝지 않아요. 덕분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얻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원한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일에도 더 시원하고 상쾌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